은행 이거 터질 거 모르고 있었겠어요? 은행 사태 심각한 거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자금 요구가 여기저기 지방은행들이 돈 쫄린다고 요구가 들어와요. 네. 그럼 여는 총재가 그거를 알아야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네. 알고 있었던 걸 무시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있지 기자회견에서 보면 네. 저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금리도 쌌는데. 네. 그러면 돈은 누가 다 번 거예요? 돈 번 사람들이 이제 그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경제TV의 곽수영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요즘 시청자분들 자산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는 울다가 또 그 다음날 웃다가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환절기에 날씨 변하듯이 변하는 세계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입니다. SVB와 실버게이트 은행이 파산을 하고 곧바로 미 연준과 재무부에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그러자 좀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또 파산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스위스 국립은행이 즉각 개입을 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게임을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레고 블록에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 이후에 부동산 PF 시장 등 아직도 우리에겐 감춰진 부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계부채는 그 맨 밑바닥에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트리플 버블, 자산시장에 있어서의 트리플 버블에 대해서 또 다른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더 이상 인상은 없다가 아니라 인하는 없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출렁거렸습니다. 트리플 버블, 과연 금융시장에서 숨겨진 버블이 터질 것인가 말 것인가. 전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를 지내셨죠. 그리고 트리플 버블의 저자입니다. 한성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사님 보시기엔 세계 경제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틀어막기 위한 그 전제 조건 요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그 네. 존재감이 네. 옐런밖에 안 보이대요. 그렇죠. 재무장관 옐런밖에 안 보이고 파월이 너무 약하죠. 안 보여요 파월이.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번 위기 상황에서 파월이 한 것도 없고 옐런이 다 틀어막고 다녔죠. 네. 옐런이 재작년 그 물가 4월인가 한 네. 4% 5%단 올라오기 시작할 때 네. 파월한테 먼저 물가 올라온다고 경고를 한 게 옐런이었거든요. 네. 적기 그러니까 이게 프리엠티브 그러니까 선제 조치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네. 파월이 무시했죠.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시기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이 맞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본인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연준 의장이 사퇴하겠다 그러면 그것 또한 시장에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럼요. SBB를 파월이 망가뜨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SBB가 잘못했기 때문에 SBB에 뭐랄 해줘, 또 막아주면 안 되고 뭐랄 해준다 이런 소리 하는데 네. SBB가 부실화되게 만든 것도 파월이고 요즘 계속 이제 배수현 특파원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네. 이제 파월 연임될 때 당신 위험한 사람이다. 미국 그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릴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 예. 라고 반대를 했는데 예. 이제 연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예. 일단 모든 은행들은 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안 하다가 외환위기 때 지방은행이니 시중은행 싹 정리되면서 네. 그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상시하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자산 규모 500억 달러인가 그거 대상이었던 거를 2,500억 달러인가로 늘렸다 그래요. 네. 배수현 특파원 얘기에 의하면.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 30몇 개에서 네. 한 10개쯤인가로 줄었다는데 10개쯤 네. 몇 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빠져나간 게 이 SBB예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한 거예요, 여기. 그렇죠. 저 큰 사이즈인데 감시를 안 받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요. 이제 규제 감시를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연준에 네. 중앙은행에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투자 가능하게 열어준 것도 파월이에요. 네.
은행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급 결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네. 리만 브라더스 죽으면 그건 투번선이죠. 그런 건 그러니까 자기 투자한 사람이 자기 돈만 잃으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렇죠. 은행은 문을 닫으면 경제 활동이 멈추잖아요. 우리 그렇죠. 갑자기 예를 들면 쿠팡에 로켓 배송 주문 못 하잖아요. 은행 문 닫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결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은행을 이제 우리가 다 지켜줘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은행을 감시 안 하고 감시를 면제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뭐 벤처 캐피탈 위험 자산 투자해도 돼? 다 해놓고 놨다가 갑자기 그것도 금리를 재작년부터 천천히 선제적으로 예. 25bp씩 이렇게 천천히 올렸으면 예. 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지. 예. 10달인가 만에 450bp 올린 거예요. 1년도 안 걸렸어요. 450bp 올리는데. 예. 그 대비를 어떻게 하고 은행들이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렇죠. 네. 그 파월이 모든 걸 열어줬는데 사실은 이제 버냉키 로멜 경제학상을 받은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네. 헬리콥터 벤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네. 뭐 그 당시 상황도 미 연준이 서프라임 위기를 맞이해서 돈을 풀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면 사실 2008년 이후에 미 연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위급한 신호만 보내면 무조건 돈부터 틀어막고 보자는 수순이 아니었을까? 그 안에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는 없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벤 버냉키는 굉장히 잘했다. 근데 원래 시장은 기회만 나면 있으면 도덕적 해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도덕적 해이로 가는 거는 이런 사태에서는 시장을 비난할 게 아니라 네. 도덕적 해이를 저지르게 감시 규제를 안 한 연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근데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으로 돈을 이제 뿌렸는데 네. 이번에 그 팬데믹 사태에서도 또 돈을 뿌린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건 정당했다고 봐요. 둘 다. 네, 왜냐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그 사이즈가 예. 세계 대공황급의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공조를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태가 컸으면. 그렇죠. 네, 중앙은행, 재무부 전부 다 모여서 공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조를 안 하고 그렇게 돈을 갖다 풀지 않았으면 세계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로 들어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벤 버냉키의 액션은 정당화될 수 있고 난 너무 잘했다라고 봐요. 이번에 팬데믹 때도 돈을 갖다 집어넣은 거는 잘했다고 봐요. 네, 팬데믹에서 이제 나올 때 예, 그때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는데 리만 브라더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출구 전략을 쓸 때는 자연스럽게 잘 써서 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왔잖아요. 예. 근데 이번 팬데믹의 출구 전략이 잘못된 거죠. 연준도 그렇고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구성 주주들이 네. 대부분 시중의 투자은행들 아닙니까? JP 모건이나 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이런 네, 애들 아닙니까? 투자은행들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연준의 중앙은행 정책의 기준금리 정책을 정말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 정책으로 봤을까? 네. 아니면 자기들이 서프라임 위기 때 날려먹었던 3조 달러의 자산가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저금리 시대를 활용하는 시대로 활용했을까? 이런 것도 저는 좀 의문이 당연히 되거든요. 두 번째죠. 두 번째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거를 갖다가 그렇죠. 그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네. 건전하게 시장에 가는 거로 해요. 자기 날려먹은 돈 채워넣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커 룰이니 뭐 도드 프랭크 법안이니 막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사실은 그게 늦춰져 가고 늦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월가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렇죠. 제가 그런 이제 느낌을 받는데 그러면 그 월가의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버냉키보다 옐렌보다 파월 의장인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그러니까 볼커룰도 깬 거잖아요. 결국 깼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VC 투자 못하게 한 거 예. 가능하게 해주고, 가능하게 해주고. 다 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까고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로 귀책 사유가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사람 연임까지 되면서 지금 계속 이 일을 이렇게 이게 결국 중앙은행이 네. 어떻게 이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이게 예. 아주 대비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우리 그 한국은행 총재 하시는 이청용 총재 예.
너무 잘했어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시작을 했고 25bp씩 올려가면서 늦게 했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꾸준히 올려오면서 먼저 네. 시작을 했잖아요. 네. 올려오면서 시장하고 충분히 소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시그널을 보냈죠. 네. 금리 인상이 시그널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시장에 야 금리 올린다 하면서 계속 시그널을 주고 너무 잘해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해서 보면 파월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물가는 일시적 이하를 외치다가 네. 한순간에 표변을 해가지고 예. 75pp를 계속 때려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시장이 어떻게 살아나냐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75를 하다가 50을 한번 낮췄었나요? 그리고 25까지 낮췄잖아요. 예. 25까지 낮췄을 때는 자기가 몇 달 뒤, 최소한 몇 달 뒤까지 이렇게 보고 정책 결정을 하고, 예. 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25로 갈 거야 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와가지고 50pp 얘기를 했어요. 네. 상하원에 가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그게 자기가 물가 나올 거 못 보고 25로 만들었다가 50pp를 얘기를 해요. 침묵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죠? 예. 거기다 이 50을 얘기했다가 이제 또 50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 사태가 또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예. 은행 이거 터질 거 모르고 있었겠어요? 은행 사태 심각한 거 이미 다 보고를 받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야겠죠. 당연하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해도 예. 예를 들면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이 쪼달리니 네. 그 지역 연은에 가서 자금 빌려달라고 융통하러 안 갔겠어요? 예. 틀림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자금 요구가 여기저기 지방은행들이 돈 쫄린다고 요구가 들어와요. 네. 그럼 연은 총재가 그거를 알아야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고 네. 알고 있었던 걸 무시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도 있지 기자회견에서 보면 네. 네. 저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이제 그 SBB 은행 입장에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수익을 엄청나게 내 가지고 성과급 잔치하고 퇴직금 6억씩 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미국 은행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풀렸고 금리도 쌌는데 네. 그러면 돈은 누가 다 번 거예요? 돈 번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은 다 보너스 받고 갔고 아, 가버렸어요. 보너스 왕창 받았지. 대표도 미리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네, 왕창 했죠. 네. SBB는 문제가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리테일이 없는 은행. 그렇죠. 리테일이 없죠. 소매가 없어요. 예. 대부분 기업들 도매죠. 기업들 중심으로 네. 커온되거든요. 네. 근데 은행이 이제 뭐 우리 곽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돈을 받으면 네.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게 그렇죠. 은행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때는 돈은 예금은 받았어. 소매가 있어야 빌려줄 거 아니에요. 네. 소매가 없으니까 기업 대상으로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업 대상으로 빌려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못 빌려준 거를 자기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면 쌓아놓고 있는 만큼 적자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또는 이자는 주는데 이거 이제 못 받으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예. 국채에 투자를 해놓은 거고. 그렇죠. 국채가 투자 비중이 큰 거예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버리니 작년이 채권이 대학살이었잖아요. 채권 가격이 다 똥값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평가손이 예. 어마어마하게 평가손이 그렇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해진다. 그러니까 뱅크런이 나기 시작했고 예. 뱅크런도 아니죠. 요즘 뱅크런은 안 한다며요. 뱅크탭이라며.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스마트폰 정리하니까. 가지고 이체해서 그냥 다 빠져나간다며. 예, 예. 그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여기가 감당을 못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 네. 지금 사태는 그런 사태로 와서 어떻게 보면 저기가 경영상으로 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평가손.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손이다가 거기다가 또 돈이 빠져나가니까 생기는 문제. 네, 이게 네. 문제가 복합이 돼서 그렇죠. 문제가 생긴 거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영국 연금하고 똑같은 사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 중에 채권으로 들고 있는 게 100만 원치인데 이게 자산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1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업들이 금리 올라가고 이자빚도 많아지니까 나 빨리 예금 인출해 가지고 빚 갚아야 되겠어. 돈 주세요 하고 보니까 달려드는데 보니까 100만 원은 넘게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 봐라 60만 원밖에 없네. 그렇죠. 이 은행은 또 연준에 가서 자 국채 팔 테니까 돈 주세요 하려고 보니까 40만 원 마이너스 난 상태. 잘못하면 이 은행 파산하겠다고 하는 소문이 번지다 보니까 결국 SBB 사태가 났다는 건데 그러면
박사님 네. 차이가 하나가 생겼네요. 서프라임 위기 때는 가계 부실, 그러니까 가계들이 부동산 시장에 무리하게 뛰어 들어가서 네. 버블을 일으켰다가 법을 일으켰죠. 사태가 터졌다고 하면 이번 이 SBB 은행 사태는 기업들이겠네요. 난 기업들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은행 자체가 문제지. 은행 자체가 문제였다. 은행 자체들이 문제고 예. 그 문재인 은행들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미국의 연준이 은행들의 감시를 그 소홀하게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파월이 만들어줬고 네. 그 벗어나니 이 사람들은 그저도 돈 어디 굴릴 데가 없으니 지 맘대로 돈 조금이라도 된 데 갖다 막 집어넣고 네. 미국 국채인데 뭐가 문제겠어. 미국 국채 집어넣는데 뭐가 그렇죠. 문제? 지금 다들 논리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는 예. 야, 미국 국채야 지금 평가손인데 금리 떨어지면 저거 다시 이익 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 논리잖아요. 예. 그 논리 가지고 지금 그 저기 뭐야 워런 버핏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고 다 쫓아가는 거고 네, 네. 돈 좀 빌려줘 이러는 빌려달라고. 거고 예, 그런 건데 그래서 본질적으로 문제는 은행의 그 대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가 잘못됐다. 제가 기업이라고 여쭤본 이유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고 금리가 낮았을 때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얼마나 호황을 누렸겠습니까? 많이 돈을 누렸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자도 똑같은 논리겠죠. 이자가 올라가고 하니까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 상환이 많아지니까 네. 이 기업들이 그동안에 펑펑 썼던 돈들이 갑자기 이거 저 디레버리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익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이런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미국에 있는 아는 친구들한테 예. 확인을 했어. 예.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예, 친구들한테 예. 확인을 그러니까 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랬더니 예. 제로금리로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개인이 주택 모기지도 그렇고 네. 다 고정금리 부채로 차입으로 바꿨대. 그러니까 변동금리에서 대부분 이제는 대출을 받을 때 고정으로 다 박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동금리로 받아 있던 거를 예. 제로금리니까 금리가 어떻게 더 이상 낮아져요. 그렇죠.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을 거 아니야. 예, 예. 고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고정으로 바꿨고 개인도 고정으로 바꿨고 고정으로 많이 바꿨대요. 근데 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그게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고정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기업단에서는 해놔서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신규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음. 가지고 있는 대출들은 예. 별 문제가 없대요. 이거 언제 한번 백서 나오겠죠, 이것도. 나오겠죠. 예, 백서가 나오면 또 한번 그때 보면 알겠죠.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알겠죠. 근데 아까 옐렌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예. 이번 사태를 실질적으로 해결한 사람은 재무장관 옐렌이다. 해결하고 있는 거죠.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예. 근데 옐렌이 말 실수를 한번 했어요. 그죠?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예, 여러 번 했는데 최근에 결정적인 말 실수가 네. FDIC에 돈도 많고 네. 그래서 뭐 문제 생기면 FDIC 통해서 거의 뭐 무한대로 네. 뭐 돈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상원 청문회 갔나요? 네, 차원 청문회 가서는. 거기 가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다우가 한 500포인트 정도 빠진 게 빠져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빠졌죠. 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옐렌의 뜻은 뭡니까? FOMC가 끝나고 발표는 25bp의 베이비 스텝 인상. 네. 그다음에 파월의 이제 얘기에 의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하고 네. 물가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금리는 한 번 정도 더 올려야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금리 레벨은 그 지금 5%단 5% 초반. 5.25 내지. 그러니까 예. 주사위 평균이니까 5.1 뭐 예. 이런 정도. 지금 딱 그만큼 반영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파월의 그 연준의 결정과 파월의 기자회견은 네. 사실은 영향가가 없었어요. 네. 그냥 평이했어요. 다 예상하고 있던 정도. 네. 근데 시장이 무너진 거는 옐런이 상원의 청문회에 가서 네. 얘기할 때 그 FDIC의 예금 보험을 들지 않은 은행까지 그 예금을 보장해 줄 뜻은 없다라고 없다.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는 예. 모든 은행에 대해서 모든 예금을 무제한으로 전부 다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네. 했었죠. 그렇게 해서 위기 사태는 일단 뱅크런 사태는 진정을 그때 시켰고 네. 어제 와서 갑자기 말이 바꿔지니까 그럼 뱅크런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놀래서 네.
지방은행들 주가도 빠지고 시장 자체가 주저앉았고 근데 파월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니 달러는 약세로 확 돌아버렸고 네. 상황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옐런이 그런 얘기를 왜 했을까? 예.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상원 하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공화당이 그거 도장 안 찍어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니네 그 부채한도 도장 찍어 받으려면 뭐 네. 예산 이거 고치고 저거 줄이고 이거 해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그 이제 옐런은 지금 대마불사죠. 야 마음대로 해. 니네가 안 찍어주면 미국 망하는데 니네 망하게 놔둘 거야 하고 이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가가지고 의회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본질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FDIC는 예. 이 예금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잖아요. 네. 예금보험공사는 한국은행 소속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이거 금융위 쪽일 거예요, 내가 네. 알기로. 예. 자 그러면 이거 재무부 산하란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 예. 재무부가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준이 돈을 무제한 발권력을 동원해서 FDIC한테 돈을 줄 수 있으면 네. 해결나죠. 나죠. 근데 연준이 거기다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고. 재무부가 네, 해야 재무부를 통해야 되는데 되죠. 재무부는 어떻게 하냐 부채 한도 협상이 돼서 네. 미 국채를 발행을 해야 예. 그걸 팔아서 이 돈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준이 지금 그 저기 재무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상원 하원에서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네.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의회에 가서는 예. 아 이거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하고 얘기한 거지. 예, 그게 정치력을 발휘했구만요. 말그 정치적인 거죠. 네. 그 요즘 시중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AT1 코코본드요. 네네네 코코본드. 코코본드 가지고 우리나라의 연금, 국민연금이나 이런 쪽에서 또 시중은행 쪽에서 네. 혹시 크레딧 스위스은행 사태로 인해서 이 자산 가치의 상각, 손실이 또 우려되지 않나 하는 뭐 시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코코본드 성격을 좀 말씀 주시고요. 제가 드린 질문 내용 다시 우리 연금에 어떤 손실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말씀 주시죠. 일단 코코본드가 이제 컨틴전시의 컨버트가 예. 가능한 그래서 예. 우리말로 코코본드라고 하는 건데 네. 예, 신종자본증권이죠. 네. 신종증권이고 이런 유형의 자본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영구채. 그러니까 일단 코코 자체는 신종자본증권이다. 네,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흥국생명 사태가 터진 영구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신종자본증권 중에 맞습니다. 하나예요. 그게 예. 제일 초보적인 거죠. 네, 예. 영구채니까 영구히 가지고 있는 채권이에요. 네, 상환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3년 지나고는 보통 한 일반적으로 번씩 예. 상환을 물갈이를 하죠. 했죠. 예.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흥국생명이 안 시장에서 하겠다고. 자금 조달하려고 보니까 이자가 더 비싸요. 예. 이거 이자를 더 프리미엄 주는 게 더 싸. 그러니까 이거 한다 이렇게 해버렸다가 네, 시장에서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렇게 안 해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예, 증권이죠. 예.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채권이니까. 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사태가 그렇게 됐어요. 코코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로 되돌아가는데 네,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은행들이 싸그리 뭐 여기저기 망하고 유럽에 특히 뱅크런 나면서 싸그리 망했잖아요. 네. 망하다 보니까 이제 예금자 보호를 나라 세금으로 갖다 집어넣어서 은행들을 살려줬잖아요. 네, 살려주면서 야 이거 나라 세금 가지고 니들이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강화시킨 거예요. 자본을 강화해라. 예, 그래서 AT1, 티어 1, 그러니까 보안 자본, 그 티어 1, 1순위 보안 자본이 강화됐는데, 네. 요 신종 자본증권 요게 1순위의 보안 자본이에요. 그래서 보안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거에 요건을 강화시켰어요. 그게 바젤에서. 제일 우량한 증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바젤에서 이제 네. 그 해줬고 강화시켰고 그래서 요 채권에서 이자는 많이 받는데 네, 비상시에는 은행에서 네, 그 이제 커비넌트를 붙여서 야 이거는 자본으로 전환, 그다음에 이건 소각 소각 일종의 수 있는- 스와핑 하는 거네요. 할 수 있는 예. 조건이 붙어 있어요. 예, 예. 근데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여태까지 이자를 이거는 예를 들면 5% 받는데 얘는 7%를 줘. 네. 2% 추가 이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CS 사태에서 스위스 정부가 소각해버린 거예요. 채권단인데 받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CS 은행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만 몇 센트라도 받는데 네. 이건 하나도 못 받게 된 거야.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한국생명하고 논리가 비슷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해왔는데 왜 갑자기? 네, 신곡성은 똑같은 거였고요. 그렇죠. 키코도 똑같은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안 해왔는데 안 해올 수밖에 없죠. 환율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죠. 정상적인 범위 바깥으로 나가니까 나가면 문제가 생긴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걸 이거- 대비해서 만든 정권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너 7% 이자 줄게. 네. 대신에 시장이 위기 상황이면 너 원금도 못 받아라고 만들어놓은 채권인데 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체 여러분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채권을 살 때는 은행이 어떻게 망하겠어. 특히 CS,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은 망할 이유가 없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 주신 티어 1 레벨의 코코 증권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이자 배당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거니 영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CS가 갑자기 10,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파산 가능성이 제기가 돼버리니까 이 채권단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다른 의미의 채권이 되니까 그렇죠. CS 입장에서는 상각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되고 이 채권을 가진 분들은 기관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됐죠. 원금 하나도 못 돌려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스위스, 독일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국가가 그렇죠. 엄격해요.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누리라는 게 없는 나라가 독일, 스위스 이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대로는 애누리 없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자 CS 그 사태 같은 이 코코본드 같은 본드를 네. 누가 가지고 있을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왜 핀코 많이 가지고 있다대요? 핌코요. 네. 그건 채권 전문기관이죠. 채권 전문 기관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시중에서 돌기는 뭐 얼마 가지고 있다나 막 이렇게 도는데 예. 핀코 인터뷰를 누가 했어요. 예, 근데 규모는 얘기 안 해주고 예. 그 정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끝을 냈다는데 그건 뭐 아직 모르죠. 까봐야지 알지. 전반적으로 세계 채권 시장 규모가 한 8조 달러 됩니까? 그 정도 됩니까? 예, 8조 달러면 예. 예, 1경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전 세계 지금 미국 달러가 유동자산으로 돌아다니는 게 한 7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뭐 하여튼 얼마인지는 자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게 돌고 돌아서 옛날에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 채권들 예, 예, 예. 그거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일부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많이는 아니었지만. 네, 조금 예, 했어요. 예. 이번에도 우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까봐야지 알겠죠. 그건 알 수 없죠.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 CS 주식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네. 주식 가지고 그다음에 있고 채권도 가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도 가지고 있었고 네, 뭐 채권도 좀 있었고 이러니까 그거는 뭐 자산 포트폴리오 분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갖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얼마나 큰 규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건 좀 현재로서는 이제 금감을 해서 검사하고 있겠죠. 이런 거를 시중은행을 조사를 해서 스트레스 테스트겠죠. 이제 그 네. 아주 좋은 말로 이제 공식 얻었으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CS의 코코 채권에 대한 자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를 시중에 알려야 됩니까? 시중에 알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